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뉴스에서 봤던 그 이야기랑 완전히 다릅니다. 나토 대사들이 서울에 왔다. 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도가 이걸 그냥 외교 성과라고 끝냈죠. 아, 잘 됐네. 한국 위상이 높아졌구나.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그 넘어간 부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2026년 4월 13일, 서울. 나토 30개국 대사들이 한꺼번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32개 회원국 중에 스페인과 헝가리, 딱 두 나라만 빠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숫자 하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토가 창설된 게 1949년입니다. 그 이후 77년 동안 이 규모로 비유럽 국가를 단체 방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런데 그들이 서울로 온 겁니다. 왜요? 우리가 좋아서요? 한국이 그냥 마음에 들어서요? 아니요. 그들에게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잠깐 유럽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기 시작했죠. 탱크 보내고, 포탄 보내고, 자주포 보내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창고가 비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독일은 유럽 방산의 자존심입니다. 레오파르트 전차, 들어보셨죠?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나서 폴란드가 독일에 전차 납품을 요청했더니 독일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5년 기다려. 5년입니다. 국가 안보가 걸린 전차를 5년 뒤에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폴란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한국은 뭐라고 했냐고요? 15주 드리겠습니다. 15주. 독일이 5년 걸리는 걸 한국은 15주에 해낸 겁니다. 이 장면 하나가 지금 전 세계 방산 지형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분 계신가요? K방산이 잘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무기 회사 주식이라도 사야 하는 건가? 그 생각 정말 당연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교육받아 왔습니다. 안보는 국가가 알아서 하는 것, 방산은 전문가들 영역.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 그런데 그 프레임이 틀렸습니다. 틀린 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 프레임을 심어준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즈음엔 K방산의 성공이 여러분 개인의 삶과 어떻게 직결되는지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설명이 아니라 느낌으로요. 다시 서울로 돌아오겠습니다. 나토 대사들이 서울에서 뭘 했는지 구체적으로 보면 이 방문의 성격이 확 달라 보입니다. 외교부 장관 만나고 브리핑 듣고 이건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뭘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들은 국내 방산 기업 13곳의 대표들과 직접 만찬을 했습니다. 밥 먹으면서 계약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공장을 직접 시찰했습니다. 대사들이 무기 공장을 견학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외교관들이 보통 공장에 갑니까? 안 갑니다. 그들이 공장에 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빨리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보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고요?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중국, 그리고 독일과 일본. 각자 반응이 달랐는데 그 차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먼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나토에 치명적 무기를 제공하면 양국 관계는 복구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협박입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에요. 그런데 이 협박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협박을 할까요? 힘이 있으면 협박 안 합니다. 무시하면 그만이에요. 협박을 한다는 건 그만큼 두렵다는 겁니다.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우크라이나로 흘러들어가는 순간 전선이 바뀐다는 걸 러시아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러시아는 북한에서 포탄과 병력을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병력을 구걸하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아무도 구걸하지 않았는데 30개국이 찾아왔습니다. 이 대조, 느껴지시죠? 중국 이야기를 잠깐 해봅시다. 중국의 반응은 더 복잡합니다. 공개적으로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동시에 한국과의 외교 채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이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면 됩니다. 중국은 한국이 나토와 완전히 일체화되는 걸 막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위협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당근도 줘야 해요. 그래서 한편으론 너희 나토랑 그렇게 가면 우리 입장 어렵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우리 사이 대화는 계속하자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중국이 한국을 관리하려 한다는 겁니다. 관리하려 한다는 건 그만큼 한국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중국이 한국을 관리하려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무시했죠. THAAD 배치한다고 사드 보복하면서 관광 끊고 한한령 내리고 그때랑 지금이 다릅니다. 지금 중국은 한국을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국이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제가 가장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독일과 일본의 반응. 이 두 나라는 우리의 우방입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요. 그런데 이들이 보인 반응이 굉장히 솔직했습니다. 패닉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독일의 주요 경제지가 K방산을 두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유럽 방산 생태계를 뒤흔드는 구조적 위협.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위협이라고. 숫자로 보면 왜 그런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K2 전차 한 대 가격, 대략 1,500만에서 2,000만 달러입니다. 레오파르트 EA8는요? 3,000만 달러 이상입니다. 2배예요. 생산 속도는요? K2 연간 120대 이상, 레오파르트는 현재 공정 기준으로 50대도 어렵습니다. 납기는요? K2는 계약 후 수개월 내, 레오파르트는 5년 이상 걸린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러면서 성능은 대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K2가 더 낫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독일 국방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의 방산은 시제기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전시에 즉각 투입 가능한 대량 생산 체제를 상시 유지하고 있다는 게 가장 두렵다고 했습니다. 이게 상시 가동 생산 체계의 보험 프로덕션이라는 개념인데요. 공장이 항상 켜져 있는 겁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찍어낼 수 있어요. 유럽은 냉전 끝나고 방산 투자를 줄이면서 이 체계가 다 식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그동안 헌법 제약 때문에 무기 수출을 못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방위 장비 이전 원칙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기 수출 허용 범위를 넓힌 거예요. 왜 갑자기요? 한국이 동남아시아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예전에 일본이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발휘하던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독일과 일본, 이 두 나라가 최근에 군사협정을 맺으러 만났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까지 날아간 겁니다. 우방들이 한국 때문에 서로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상황이 뭘 의미하는지 잠깐 생각해보세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솔직하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면서 어느 순간 이런 감정이 올라오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약간의 긴장감, 혹은 불안감. 우리가 너무 많은 적을 만드는 거 아닌가. 러시아도, 중국도, 심지어 독일, 일본도 우리 견제하는데. 그 감정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조심하는 것을 덕목으로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견제한다는 건 한국이 그들에게 위협이 될 만큼 강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도 약자를 견제하지 않습니다. 견제는 대등한 상대에게 혹은 자신을 위협하는 상대에게 합니다. 러시아가 협박하는 건 한국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비상대책을 세우는 건 한국이 그들의 시장을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관리하려 드는 건 한국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실 건지, 자부심으로 받아들이실 건지, 그 선택이 앞으로 10년을 살아가는 시각을 완전히 바꿉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K방산의 성공이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진엑스원. 이름만 들으면 대기업 이야기 같죠? 그런데 이 기업들이 성장할 때 같이 성장하는 게 있습니다. 부품 협력사들입니다. 국내 방산 생태계에 연결된 중소기업들이 수천 개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고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소비하는 지역 경제가 있습니다. 방산 수출 1조 원이 늘어날 때마다 국내 관련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는지 아세요? 방위산업진흥의 추산으로 수만 개 수준입니다. 이게 곧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취직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동네 경기가 나아지는 것과 연결됩니다. 두 번째, 기술 파급입니다. 방산 기술은 민간으로 내려옵니다. 인터넷이 원래 미국 국방부의 군사 기술이었다는 거 아시죠? GPS도 군용이었다가 민간에 개방된 겁니다. 한국이 나토 과학기술기구의 파트너가 됐다는 건 세계 최첨단 기술의 연구개발 과정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AI, 드론, 자율주행, 사이버 보안. 이 기술들이 10년 뒤에 어떤 형태로 민간 산업에 녹아들지 생각해보세요. 세 번째,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것, 협상력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나라였습니다. 미국 편이야, 중국 편이야?
이런 질문 앞에서 늘 눈치를 봐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게임의 판도가 달라지니까 모두가 한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 협상력은 경제 협상에도, 외교 협상에도, 그리고 여러분 일상의 물가, 환율, 금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라의 지위가 올라가면 국민의 삶의 질도 함께 올라갑니다. 나토와 한국이 왜 서로가 필요한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힘의 관계를 이해해야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나토가 한국에 원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빠른 무기 공급, 첨단 기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생산 체계. 한국이 나토에서 얻는 건 세 가지입니다. 유럽 시장 접근, 첨단 연구 네트워크 진입, 그리고 안보 지위의 격상. 이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필요한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이 나토에 필요한 관계는 없었어요. 한국이 필요로 하는 관계만 있었죠. 그게 이번에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2024년 7월에 나토와 군용 항공기 인증 상호 인정 합의를 맺었습니다. 2025년 3월에는 나토 과학기술기구의 강화 파트너십에 정식 가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스위스와 나란히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말해주는 건 한국이 나토의 시스템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피상적인 협력이 아니라 표준을 같이 만들고 기술을 같이 연구하는 관계가 된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다시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 위에 제대로 올라타고 있는가? 뉴스는 좋게 나옵니다. K방산 대단하다. 한국 위상 높아졌다. 그런데 그 이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속도의 문제입니다. 지금 세계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비상대책을 세웠다는 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이 지금의 위치를 유지하려면 지금의 속도를 유지하거나 더 빨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유지하는 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술자가 필요하고, 연구자가 필요하고, 전략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나토 30개국 대사들이 서울로 왔습니다. 이건 외교 유전이 아닙니다. 이건 선택의 결과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결과입니다. 러시아는 협박했습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관리하려 합니다.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일본은 비상대책을 세웁니다. 경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반응은 하나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선택을 강요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선택지를 제공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방산의 성공은 무기 기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앞으로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느냐의 이야기입니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더 강한 협상력을 가지고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 차이는 5년 뒤, 10년 뒤에 생각보다 훨씬 크게 벌어질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한 분에게만 공유해주세요. 거창한 걸 부탁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할 단 한 명에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의 진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